그나저나 카메라에서 얼굴 그리고 보여주는 건 심각하다는 얘기겠지. 질문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 질문. 없으신가? 내가 물어볼까? 아니야, 검사를 해야지. 한번만 봐줄게. 혹시 풀어왔어? 그런 시간이 어때 싶은데? 응. 어렵다고? 이길 수가 없어. Very good to see you. 오늘 어디 있다 오신 겁니까? 아니 문제 풀어야지 왜 못을 풀었대? 기본을 했을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잘 알겠네. 같은 거 문제가 있는데 궁금한 거, 모르겠는 거. 그러면 진작 얘기해줘. 몇 번? 오케이. 그럼 그거랑 같이 볼까? 딱 보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4번. 직사운동에서 전차 A, B가 길이로 P, S, I까지 돌아 나란교도하는 그러니까 직사운동이다, 그지? 그 다음 A는 0초의 기준점 A를 V제로 속도를 통하여 PQ 사이의 등속 직사운동의 QR 사이의 등가 속도의 T초일 때 기준점 R에 도달해 정지한다. 뭔 소리야? 잠깐만. 어땠다고? 0초일 때 P, 그 다음 그런다고 A만 얘기한 건가? 그림 때문에 그런다? PQ 사인 등속 그 다음 등가속도. 오케이. 헷갈려. 그려놓자. 이해한 대로. 4번 찐 그런데 여기가 P, Q, R 그 다음 여기 자동차 A가 쭉 움직이는데 여기는 V제로 등속도 그런 다음 PQ 사이는 등속 직선, QR 사이는 등가속. 그래서 시간이 0이랑 여기 T란 거지. 그 다음 정지한다. 기존 P에 정지해 있다. 여기는 처음부터 빵이란 뜻이네. 했던 놈이 시선 A를 얘가 통과하는 순간 그 다음 출발하여 R까지는 등가속. 또 운동을 하여 어디까지 갔더라? 등가속 등해요. A와 동시에 기준선 다시 어디까지 간 등가속이야? 기준선 P의 정지된 A는 P에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 R까지 싹이 묶여야 등가속이라고. 그래서 동시에 기준선을 통과한다. 이때 QR, P와 QR 사이 거리인 것 같다. 진정 얘기하지. 이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다, 그지?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움직였지? 잠깐만, B가 좀 수상하다. 이거 맞냐? 그래서 P의 정지된 B는 통과한 순간 기준선 R까지 등가속도 직선당의 기준선 R이 동시 통과한다. 오케이, 그거 다 치고. 오마야, 나 문제 읽어야지.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자, 이거 방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문제 풀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거나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치? 그 얘기가 동시라고 하면 총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뜻 맞나? 그치? 그리고 동시에 출발점이 같고 도착점이 같으니까 결국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뜻이 되지. 이게 무슨 뜻이지? 강사나? 같은 시간 동안 어쨌거나 같은 거리를 움직였다. 또는 위치가 똑같다. 응? 그렇지, 그걸 감잡아야지.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는 평균 속도가 같다라는 걸로 분명히 풀릴 거다.
자, 그러면은 볼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러면은 Q에서 R까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T분의 3V 제로이다 라고 했는데 뭐 Q에서 헷갈려. A의 가속도라고? 이 그림 맞나? 잠깐만. V 제로 맞고 등속 T 그러면은 먼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네. V제로 혹시 중간에 단서가 있나? Q에 대한 거? 잠깐만 나 한번 다시 읽자. PQ선의 등속 그 다음 QR선의 등가속 R에 정지했다 P에 정지했다 P는 통과한 순간고 그 다음 QR선의 거리는 똑같다. 그럼 단서가 사실 별로 없네. 그럼 심심하니까 그래프나 그려놓은 거 생각을 하자. 제일 많은 단서가 있는 건 VT 그래프라고 하죠. VT 그래프에서 뭘 해석할 수 있지? 기울기는 뭐? 기울기는 뭐? 이신 강산아 아니야 상유야 죽었냐 살았냐 상유야 상유야? 네.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누구죠? 이런 어? 아니야 책볼 필요 없어. A가 뭐의 약자더라? 가속도. 즉 VT 그래프의 기울기 델타 T분의 델타 V 그게 가속도의 정의라고 하지? 그러면 V 곱하기 델타 T니까 당연히 변이를 의미할 거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거리 절반까지는 등속도 그 다음 불안하니까 여기쯤에 V제로라고 표시했죠. V제로 쭉 간 다음에 상당히 뒤쪽에서 움직여가지고 어쨌든 여기 넓이도 L, 여기 넓이도 L이 돼야 될 거야. L은 네모대로 준다면 답은 섞이면 안 돼. 그런데 B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등가 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총 거리 얘로 움직인 거죠, 그치? 그럼 처음 속도 0이었고 그 다음 넓이가 같으려면은 대충 불러놓죠. 대충 이렇게 되면 대충 넓이가 비슷할 것 같다, 그죠? 달라 보이는 거. 여기 넓이가 같다고 치자. 자, 그래서 이딴 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다, 그지? 그러면 다시 구하는 거 가속도의 크기는 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 구하면 되시겠네. 그럼 나중 속도를 알아야 되겠네. 그 다음 B는 이럴 때 기준점 Q를 통과한다 라고 했는데 얘는 바로 판단이 되겠다, 그죠? 바로 판단이 되지? 니은이 쉬우니까 니은 먼저 하자. 니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총 거리가 2L이니까 당연히 중간 Q를 통과할 때 여기 넓이가 L, 여기 넓이가 L이겠지? 맞나? 그럼 요게 0에서 T까지 갔을 거다. 이 시간은 얼마일까? 굉장히 다른 얘기지만 이거 넓이하고 요거 넓이 몇 대 몇? 1대 2지. 게다가 둘이 닮았네. 두 삼각형이 닮았을 때 한 변의 길이의 b는 몇 대 몇이면 넓이의 b가 1대 2가 될까? 당연히 1대 루트 2가 되면 되는 거 맞나? 수학을 못해서 자 닮은 도형에서 한 변의 길이의 b가 1대 루트 2면 넓이의 b는 그 변의 길이의 b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아니야? 왜 강사님 반응이 없지? 또 몇 자로 보고 그래?
왜 반응이 없냐고. 몰라서 그러는 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어? 안다는 거지? 네. 그럼 얘가 t라면 이때 시간 얼마가 될까? 당연히 루트 2분의 t가 되는 거나 맞나? 그러면 거리의 비가 길이의 비가 이때 2가 될 테니까. 그래서 니은의 답은 루트 2분의 t겠지? 혹시 2루트 2분의 t라고 오 웬일이야? 깔쌈하게 루트 2분의 t라고 돼 있네. 그래서 니은은 번호만 하나 맞을 거다. 그 다음 b가 기준선 R에 도달할 때 속력은 3분의 4v제곱이고 b가 R에 도달할 때 속력은 3분의 몇 분인지 구해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한번 구해내보자. 빨간색이 A였나? 맞네. A는 요 따위로 움직였고 파란색은 B가 움직인 거다. 그럼 B가 도착할 때 속력부터 먼저 구해내볼까? 이때 속력이 VB였다고 하자. 그 다음 A의 낮은 속력은 VA라고 하고 그렇다면 VB가 아니라 넓이가 변이니까 변이가 2L이지. 다시 넓이 가지고 볼 거다. 그러면은 이건 총 변이는 결국 2L이 될 건데 등가속도 운동일 때 저 변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맞냐? 반응이 왜 이러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못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상규만 끄덕끄덕한다. 상규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아니야 잘못했어. 제발 반응해줘. 자, 그래서 L은 내 맘대로 썼지만은 어쨌든 혹시 거리 줬나? 네, 거리는 안 줬고 둘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냐? 자, 그럼 이렇다라는 얘기고. 식이 혹시 더 똑같은 식이 나오지? 잠깐만, 나 암산 좀 하고. 아니야, 쓰자. 헷갈린다. 똑같은 식이 나오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이 B는 T분의 4L이라고. 그럼 L은 A의 단서에서 구할 수 있을 건데 다시 델타 S는 2L 이긴 할 텐데 는 혹시 이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총 t에 얼마가 돼야지 얘랑 얘가 면적이 똑같을까? 확실한 거는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시간 간격 동안 이 속도하고 이 속도의 절반 속도로 달렸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면적이 똑같으면 사실은 V는 2V제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시간 B는 2대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3대 2t 그 다음에 이건 3대 1t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V0 곱하기
3분의 2t 동안 등속으로 움직였구나. 그 다음 평균 속도가 2분의 3 v0로 3분의 1t 동안 움직이는 거지. 그 계산 좀 해줘. 야, 너 사수계에서 잘 틀린다. 맞겠는지 좀 매번 따라와. 이거 맞지? 맞네. 그럼 얘 또 얼마야? 누가 하나 좀 해줘.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1분의 잠깐만 7인가? 가 될 테니까 n을 나니까 2L이 이거니까 그럼 n 숫자 왜 이러지? 맞겠나? 이거니까 맞지? 그럼 이건 t분의 4 1 곱하기 3분의 7도 이제 t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볼까? 아, 또 가속도 구하래. 기억부터 해결하자. 잠깐만 좀 정리해놓고. 그래서 얘는 2v제곱, 얘는 어우, 다시 L 안 쓰고 했으니까 안 돼. 데이터 S가 이거 그럼 VB는 맞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획 얘는 해결했고, 기획 A의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가속도 요 구간 델타 T분의 델타 V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델타 T는 3분의 1T고 그 다음 델타 V는 V0에서 2V0가 됐으니까 V0가 되겠네. 그럼 T분의 3V0가 되시겠네. 내가 틀렸나 얘가 틀렸나? 잠깐만 검사 좀 하고. 다르네. 미안, 계산 틀렸어. 다시 좀. V제곱가 되야지 평균 속도가 2배니까 시간이 반이라도 거리가 똑같다. 그러면은 다시 얘는 이렇고 평균 속도는 2V제곱 그리고 시간은 3분의 T. 다시
어디부터 틀렸어요? 자, 다시 생각하다가 헷갈렸는데 당연히 이거 평속도가 돼야 되는데 얘 EV라고 해서 틀린 거다. 평속도가 EV0가 되려면은 VA는 3V0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B는 2대 1이 돼가지고 방금 검사한 게 뭐냐면 평균속도 V0로 3분의 2 t 동안 움직인 거리가 결국 EV0로 3분의 t 동안 움직인 거리랑 같이. 그래서 A의 마지막 수는 3V0다. 그러면 사실 지금 기억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검사 문제 하자. 그러면 델타 S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2L은 이건 됐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는데 뒤는 틀렸겠지? 델타 S는 2L 그러면은 A니까 이건 맞고 일단 다 틀렸네. 자, 앞에 요거는 앞에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뒤는 EV0 곱하기 3분의 1t 이 움직였을 거야. 그러면 여기 2분의 1 안 했잖아. 응? 다시 뭐라고? 여기 2분의 1.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래 다시 쓰자. 왜 EV0가 됐냐면 요거 시작할 때 처음 속도 얼마? V0지? 끝났을 때는 이걸 계산 안 하고 바로 EV0라고 쓴 거거든. 네. 그 다음 3분의 1t. 그리고 또다시 날 좀 도와준 게 이거 얼마야? 사실 이게 가면서 한꺼번에 쓰면 안 돼요. 잠깐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인가? 그래서 이건 델타 X는 3분의 4 V0 T가 될 거고, 그러니까 또다시 정리하면은 L은 3분의 8 V0 T. 이걸 여기에 집어넣으면 T분의 4 곱하기 3분의 8 V0 T. 왜 이렇게 지정하지? 이거 쓰자. 432. 이거 너무 이상한데? 바보. 이제 잘 보냈지? 이해를 이기는데 어떻게 해서 M은 3분의 2 V0 T 된 거죠? 네, 이거가 잘 틀린다고. 그래서 이건 다시 T분의 4 곱하기 3분의 2 V0 T니까 그래도 허용할 만한 3분의 8 V0가 나오네. 그럼 그래프 칠하면 B가 A보다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 B가 3분의 8 V0고 얘는 3V0고. 오케이. 그럼 이제 기억 다시. Q와 R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럴 건데,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해서 T는 3분의 T가 될 거고, 델타 V는 V0에서 3V0까지 2V0가 증가했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T분의 6V0는 네, 그래서 이 T분의 3V0가 아니라 T분의 6V0가 다.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비슷하게 틀려가지고 애매한데, 잠깐만. 시간 3분의 1t, 속력은 V에서 2V0, 3V0까지.
가속도가 상당히 커야 되니까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6t분의 v0가 될 거예요. 그 다음 B가 기준선 안에 도착할 때 속력은 B2가 누구지? 이것도 왜 애매하게 2가 차이 나지? 내가 틀렸나? 이거 뭔가 살짝씩 못난 것 같지? 어쨌든 계산 결과에 따른 3분의 8 V0다. 라고 애매하게 틀리면 검사 내려야 되는데 내가 답을 체크 안 해가지고 답이 누구니? 혹시 답 뭔지 아냐? 답 뭔지 아시는 분? 별표해놓고 답은 체크 안 했네. 답내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계산 실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분자 보면 바뀐 거 하고 곱하기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자. 즉 등속이라고 하는 게 같은 시간이다라는 조건 써가지고 문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답지 따로 있는데 7번이 27페이지? 맞냐? 네. 마찰했고 도중에 꺾인 경사 P 점의 V제의 속력을 통과한 물체가 Q점과 R점 각각 2V0, 3V제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경사면에서 경사가 꺾이고 PQ와 QR 사이 거리는 S로 같다. 그 다음 물체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잠깐 보실까? 등가속도 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거리가 똑같다라고 했다, 그죠? 맞나?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두 점 사이에 속력의 평균값이 그냥 평균 속도가 되는 거 맞나? 맞아? 아이씨, 맞냐? 그래서 이건 그림에 겹쳐서 바꾸자. 자, 여기에서 V0, S, 2, V0, 3, V0, S. 이거 그림만 보고도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3 V0. 이 구간의 속도는 2분의 5 V0가 평균 속도라는 거죠. 그럼 구간은 똑같은데 속도의 비가 3대 5니까 걸린 시간의 비는 5대 3이 될 거야. 아 몰라 TB라고 한다면 TA 대 TB는 당연히 5대 3이 될 거야. 그럼 이 정도까지 알아냈으면 바로 볼까?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QR 사이의 평균 속력의 3분의 5배다, 그죠? 잠깐만, 누가 편집할까요? 자, 그래서 기울은 땡이고 3분의 5배. 그 다음 QR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PQ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QR 사이의 가속도 크기의 4분의 3배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 쓰면서 한번 알아낼 수 있을까? 방금 쓴 거 이거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귀찮으니까 OT라고 하자. 그럼 얘는 당연히 3T가 될 거다. 그러면은 칸이 모자라지면 여기 쓰자. 아니 잠깐만. 시간의 비를 알고 이 속도의 변화를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연하지만은 바로 가속도에 정해 넣으면 되겠다, 그죠? 이 구간 PQ 사이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하고 그럼 A1은 5t 동안에 V0만큼 변했다. A2는 3t 동안에 마찬가지로 V0만큼 변했다, 그죠? 따라서 A1 대 A2의 B는 다시 3대 5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배가 아니라
몇 배지? PQ사의 가속도의 크기는 5분의 3배다. 4분의 3배가 아니라. 그래서 땡. 그 다음 3번 QR까지의 평균 속력 Q에서 R까지의 평균 속력은 2V0가 아니라 2.5V0다. 그 다음 PQ 사이의 변이와 QR 사이의 변이는 같다. PQ, QR 같다고 했잖아 아까. 뭐야? 왜 답이 이렇게 어이가 없지? 아 미안, 내가 틀렸네. PQ 사이의 변이와 QR 사이의 변이는 다르다 그치? 변이의 크기가 같지? 변이의 방향이 다르지? 그래서 4번 땡이고. 그 다음 PQ 사이 거리 이동하는 걸린 시간, QR 사이 거리 이동하는 걸린 시간이 5분의 3. 이게 맞다 그지? 그래서 얘 고난도 얘가 더 난이도가 낮은데. 4번도 고난도였구나. 고난도는 처음에 시간 엄청 걸릴 수 있다. 거의 10분까지는 허용되고 어려우면. 근데 사실 7번은 그 등가스 운동의 마지막에 평균 속도 공식 쓰면 쉽게 풀린다고 했지. 그걸로 풀리는 예 중에 하나야. 됐어? 네. 그래서 혹시 공식에 넣을 게 없으면 네 번째 공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라고 하는데 이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건 없겠네. 자, 그럼 오늘은 계속 진도를 할까? 뉴턴 운동이 뭐지? 힘부터. 이름의 불의 차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금 앞에까지 한 거는 물리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했거든요. 뉴턴이 만든 거긴 한데 나중에 미적분학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배웠거든. 원래 정의 자체가 가속도하고 속도는 미분을 정의된다. 아이고 빨간색이다. 자 그러면은 힘이 뭔지 한번 찾아볼래? 뭐라고 되죠? 우와 되게 잘했네. 그래서 힘이라고는 물체에 관해서 물체의 모양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럼 조금만 더. 상류가 살아있지? 아니 강산한테 물어봐야지. 강산아? 운동 상태가 뭐야? 모양이야 치고 운동 상태는 먼저 얘기해라. 영어로 포스겠지? 뜻은 방금 봤듯이 물체의 모양이다. 아씨. 힘이라면 물체에 작용해서 그 물체의 모양이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빨간색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자면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힘은 모종의 변화의 원인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힘을 가는데 변화가 없을 리가 없다. 알잼, 특히나 알잼이 작용했을 때 변화가 없을 리가 없다. 그게 정반대로 아무 변화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물체가 그냥 놓여있다, 매달려있다, 물체가 떠있다. 이런 게 변화가 없는 거지. 그때는 당연히 힘이 없다. 모종의 힘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물리를 잘하려면 일단은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야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겠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건 빼버리자. 물체 모양 변화는 중학교에 처음 배울 때는 다루지 고등학교 때는 안 다룬다. 이유가 뭐냐면 모양이 있으면 반드시 부피가 있다는 뜻이고 부피가 있으면 반드시 질량 중심이 존재한다. 그 질량 중심이 존재하면 반드시 물체는 회전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양을 다루려면 적어도 물체의 회전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회전을 처음 다룬 건 대학교 1학년 때다. 물론 과거대로 가면 1학년 고1 때만 바로 배운다. 자, 그래서 물체의 모양 변화는 지금 당장은 다룰 수 없다. 특히나 물리번 수준에서 절대로 다룰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것만 집어넣으면 물체의 잘못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란 말이 되겠네. 그럼 마저 시비 걸자. 강산아, 아까 물어봤던 거 운동 상태가 뭐래? 물체의 운동 상태는 물체의 빠르기가 한 요소다. 그리고 운동 방향이 한 요소다. 이건 중학교에도 배우는 거. 물체 운동 상태가 나타내는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이 같이 나타내야 된다고. 자, 빠르게 하니까 초딩스럽지? 중딩스럽게 바꿔봐, 빠르기를. 빠르게 중딩들은 뭐라고 하기에 두 글자로? 응? 크기라고는 하지 않지, 빠르기를. 좀 크게 얘기해볼래? 네, 속력이다, 그치? 그럼 결국 운동 상태 속력하고 방향인데, 그럼 이제 고딩스럽게 바꿔볼까? 속력과 방향을 합해서 뭐라고 배운 게 있는데 두 글자? 응? 크게 얘기해도 되는데 속도가 그치? 그럼 빨간색이 정말 쓰고 싶진 않지만 운동 상태가 속도라면 운동 상태 변화는 뭐라고 배웠을까요? 속도 변화겠지? 가속도였다, 그죠?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 원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사실은 중학교 때 똑같이 정의가 돼 있었다. 물론 고등학교도 똑같다. 대학교도 똑같다. 자, 근데 그 말을 풀었으니까 결국 숨어있는 의미가 늘어난다. 자, 이건 틀리기 싫어가지고 내가 붙인 말이고 아직은 얘기 안 하거든. 힘은 결국 가속도의 원인이란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쓰고 싶은데 말이지, 그죠? 힘 지금 알짜에 다룰 거니까 아직은 의미 몰라도 그 알짜의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거. 이거 비슷한 식 가서 본 거 같지 않아? 강산호? 그 표정은 뭐야? 왜 자꾸 나한테 묻는 표정인데? 이 비슷한 식 본 적 있지 않아? 처음 배우나? 어쩔 수 없이 힌트를 줄게. 물리 공식 중에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공식이다. 좀 표정 좀 풀어. 무서워. 제일 유명한 ENMC 제곱이고 원자폭탄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유명한 건 꼭 배울 거니까 그냥 그대로 살려두자. 곧 나올 거야. 자, 그럼 힘을 이 정도로 소개했으면은 별거 아닌 힘의 삼요소. 몰라도 돼요. 어차피 다 쓸 게 아니니까. 힘은 어차피 벡터야. 그리고 방향 다르게 하면 효과가 다르다. 그래서 힘은 보통 화살표를 표시하는 빨간색으로 하고, 힘이 작용한 점, 여기에 작용점이라고 하고, 그 힘을 가한 방향이 향하는 쪽이 힘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즉, 힘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힘의 상당수에 들어가는 건 방향, 크기, 그리고 작용점이 있어. 작용점이 나름 중요한 이유도 있긴 한데, 색깔 때문에 고민해야 되나? 자, 그래서 얘 어떨 때 써먹냐면은 어떤 아저씨가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가고 계신다. 모자 쓰시고 굿! 자,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손으로 밀고 있으니까 리어카에 힘을 가한 점, 여기가 작용점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힘을 아마 앞쪽으로 주고 있으시겠지? 그 크기는 저 화살표 길이만큼이다 라고 한 게 눈에 보일 건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착한 강산이 말고 나쁜 강산이가 있거든. 진짜 표준 변화가 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나쁜 강산이. 됐어. 뭐 이렇게. 자,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힘을 가해서 이쪽으로 당기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렇게 표시하니까 각각 힘을 어디에 가는지 둘 다 리어카에 가있네. 그래서 리어카의 운동상태를 바꾼 거야. 즉 작은 점이 있는 물체의 운동상태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작은 점이 중요하고, 지금 상황 딱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지. 아저씨가 힘을 가하는 것과 저기 이상한 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하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 그리고 누가 일단 힘을 더 세게 가하고 있다? 아저씨, 그지? 뭐 이렇다라고 하면 바로 표시, 이렇게 화살표에 표시할 수 있으니까 힘의 사회성이 그래서 작용점 방향 크기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 단 지금은 방향은 1차에서만 다르니까 앞 아닌 뒤밖에 없다. 즉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힘의 작용점을 얘기하는데, 됐어. 힘의 표시와 단위는 그러려니 하자. 힘의 표시는 화살표라고 단위는 뉴턴이라는 걸 쓴다. 그 뉴턴이 뭔지는 좀 이따가 얘기하시고, 그 다음 힘의 합성은 다루기 싫으니까 문제나 풀고 다른 걸 하도록 하자. 책이 없으니까 구석탱이 옆에 적당한 칸에 좀 적어놔라. 힘의 합성을 하기 앞서가지고 미리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다. 첫 번째, 이게 동그라미 없지? 내가 써야지. 첫 번째 알아둬야 될 용어, 합성. 이건 한 물체에 가해진 여러 힘과 같은 효과 가진 하나의 힘을 찾는 과정. 어려워 죽겠네. 자, 그래서 합성을 한다라고 한 건 한 물체에 가진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가진 딱 하나의 힘을 찾는 과정이다 라는 말에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합성 결과는 힘이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뜻이다. 그치? 그래서 하나의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다. 합성하려면 한 물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저게 중요한 이유는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번 시간에 낚시를 가는 주 목적이 저걸 좀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합성이라는 건 한 물체에 가진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가진 하나의 힘을 찾는 과정이다. 즉 합성은 한 물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합력. 기계 쓰고 싫으죠? 이건 합력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설명 안 했던 이 알짜 힘은 이다. 자, 그래서 목적은 합력하고 알짜 힘을 구분하는 건데, 책에 따라서 이 두 개 똑같이 설명하지만 좀 다르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따라 이게 다르네. 합력은 여러 힘, 알짜 힘은 모든 힘이라는 게 차이다. 자, 그 의미는 만약에 물체의 힘에 따라 두 개가 가해져 있다면은 합력도 두 개 더하면 되고 알짜 힘도 사실 두 개만 더하면 되지. 근데 물체에 힘이 3개 이상, 예를 들어
A란 힘, B란 힘, C란 힘이 있다면 A랑 B를 더해도 합력이고 B랑 C를 더해도 합력이고 A랑 C를 더해도 합력이다. 근데 R자이면 무조건 A, B, C를 다 더해야 된다 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놈의 가속도를 만드는 원인은 합력이 아니라 R자입니다. 즉 무체의 가속도 찾는 게 경우에 따라 어려우니까 그 무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길게 썼지만은 이제 풀터널이고 지우자. 합력이든 R자이든 공통점, 한 무체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다. 왜냐면 합성 자체가 한 무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니까. 그 다음 합력과 R자임의 차이는 모든 힘을 다 더하냐 아니니까 관심 몇 개 힘을 다 더하느냐 그 차이고, 그 뒤에 표현은 합성이랑 같은 표현이니까 지우자. 그래서 다시 합력은 여러 힘, R자임은 모든 힘, 그리고 저 모든 힘을 찾는데 약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힘의 합성은 최고만 대충 볼까? 1번 같은 방향을 그렇게 하시면 그냥 더하면 된다. 반대 방향을 빼면 된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큰 힘 이쪽이겠지. 그러면 실전 문제 볼까? 예제 1번 그리고 예제 2번. 예제 2번부터는 약간의 응용 문제다. 예제 3번 또 응용 문제고, 예제 4번은 낚시다. 알아서 잘 피해라. 난 분명히 예고했다. 4번은 낚시라고. 합력의 범위 찾는 거다. 당연하게 최대값은 같은 방향으로 더하면 최대, 최소값은 반대 방향으로 더하면 최소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 1N과 2N의 합력의 범위를 얘기해라. 최대값은 얼마? 최소값은 얼마? 아니야, 문제가 너무 쉬워. 조금만 바꾸자. 나중을 위해서. 2N과 3N의 합력의 범위 최대 얼마? 같은 방향으로 하면 5N까지 가능하겠지? 반대 방향이면 1N까지 가능하다. 마이너스 1도 크기는 1이다. 자,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의 범위는 같은 방향으로 하면 최대, 반대 방향은 최소다. 물론 그 사이 값을 다 만들 수 있긴 하다. 즉 원한다면 2N과 3N 합성해가지고 3N 만들 수 있게 없게? 2N과 3N의 합력이 3N이 될 수 있나 없나? 있지? 그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4도 되고 5도 된다. 물론 4.7도 될 거야. 4.778도 될 거야. 자, 이 정도 생각했으면 이제 응용 문제다. 두 힘이 아니라 세 힘을 함께 보자. 이 합성은 최대값은 얼마가 돼야 이게? 뭐 최대랑 말자는 어차피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더해야지 최대가 될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좀 크게 얘기해도 되는데 6N 최소값은? 응? 이제부터 좀 민감해서 좀 크게 얘기해줘야 될 얘기야. 얼마라고? 아, 모르겠다고? 찍어. 최소 얼마? 아니야. 왜냐면 1하고 2N 합해가지고 3N 만든 다음에 3N은 거꾸로 나오면 0이 되지. 근데 0보다 작은 값은 없다. 네, 그래서 최소값은 0이 된다. 0이 만들어야지 무조건 0이 제일 작은 값이다. 0이 좀 이상하게 붙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바람잡이. 이면 최대값은 얼마일까? 얘기할 이유도 없이 당연히 7N이겠다, 그죠? 최소값은 얼마게? 그냥 1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왜냐면 1하고 2N의 최대값이 3 거꾸로 되면 1이 남는다, 그죠? 그 1을 줄일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얘는 합력 범위가 1N에서 7N이 될 거다.
그럼 낚시라고 했던 문제는 이거다. 합력의 범위는 얼마일까? 물론 최대값은 알짜리 없다. 9일등까지 가능하다. 지금 낚시는 요거다. 맞춰봐라. 이게 보기보다 좀 교묘하게 만들어진 거라서 일. 1땡, 6도땡. 응? 마이너스 크게는 그대로 플러스라고 했다, 그치? 어쨌든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냐? 얼마라고 했어? 아 괜찮아, 틀리다고 묻는 거 자각 아니야? 천장에 거꾸로 매달기도 기라도 한다? 할 거지만 아 얘기해 빨리. 자 방금 1 누구였지? 왜 틀렸는지 얘기해 줄게. 당연하게 2N하고 3N 하면 5까지 가능하니까 4를 빼면 마이너스 1까지 된다라고 생각한 거다,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사실 그래서 낚시라고 한 거다. 내가 기대했던 답이 1이었어. 그래야지 배울 테니까. 맞아, 생각해봐. 힌트를 주자면은 이 문제의 설계 자체가 힌트다. 왜 괜히 이거 4개를 붙였을까? 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얘 1번 봐봐. 이거 얘기할 때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지? 혹시 답 알려는 사람? 그냥 0이지. 아까 얘기할 때 2인수하고 3인수 합해가지고 3도, 4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치? 이거 두 개 합해서 3인수 만들 수 있나? 예스다, 그치? 그렇게 해서 4를 빼버리면 0이 가능한데 0보다 작은 건 없다고 했지? 그래서 답은 0이다. 이게 뭐가 오류냐면은 당연하게 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너무 필 꽂혀가지고 최대하고 최소밖에 안 보인다. 그 사이는 가능하다는 걸 모르기 쉽다는데 잊어버리기 쉽다는 얘기다. 그래서 노리고 숫자 이렇게 만든 건데 그냥 참고. 만약에 저 세 숫자 2하고 3하고 4 가지고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최소값은 0이 된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냐면 2N하고 3N이 똑바로 나온 게 아니라 3N하고 2N을 삐딱하게 정해서 4N을 만든 거다. 그렇게 해서 4N을 더해버리면 0이 되지. 또는 2N하고 3N 합해서 4N 만들어서 반대로 더해서 0이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일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허점을 살짝 노린 건데 어쨌든 벡터, 즉 힘의 방향이 있다는 건 이런 문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힘의 평형.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단 하나밖에 없다. 변화가 없다는 거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변화를 다루는 건 당연히 운동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 또는 뮤지컬 말로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자, 그 얘기는 당연히 물체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속도 자체도 0이고 운동 상태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평형 상태일 거다. 근데 등 속도로 움직여도 어쨌든 속도가 안 변하는 거 맞나? 그것도 사실은 평형 상태야. 자,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 그냥 먼저 얘기하면은 어쨌든 속도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가속도가 0이란 뜻이지. 가속도가 0이니까 알짜임도 당연히 0이다. 즉, 어떤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건 속도 변화 없음 또는 가속도가 0 또는 알짜임이 0. 결국 알짜임이 0이라는 조건은 뻔하게 알아낼 수 있다. 즉 평형의 조건은 알짜임이 0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두 힘의 평형을 귀찮아. 두 힘의 평형. 자, 그럼 두 힘의 평형이 다른 거 뻔하게 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짜임은 전 두 힘을 더하는 거다, 그치? 맞나? 근데 그렇게 알짜 힘을 구할 때 힘이 딸랑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F1하고 F2가 있다 치죠. 이거 더하면 어쨌든 평형이 그럼 0이 돼야 된다.
그럼 결론이 이거겠네. F1과 F2의 관계는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자,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였지? 마이너스의 의미가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다, 그죠?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 두 힘의 관계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그래서 두 힘의 평행 조건은 어떻게 있냐면 첫 번째, 크기는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방향이 다르다가 아니라 반대다. 다시 방향은 다른 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 돼. 그 다음 잊어버리지 말아야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찾아라. 그리고 방향 반대이기만 하면은 RPM이 0이라 평형이 될까? 하나? 네, 놀라지 말고. 내 질문이 이거다. 두 힘의 크기가 방향이 반대는 합해서 0이 되냐는 거다. 왜? 지판에 답은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볼래? 있나? 있네. 응? 근데 영어로 그러겠죠?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응? 서로 비슷해. 산 웃어봐. 안 그렇게 미안해. 지금 웃어.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볼래? 뭐라고? 질문이 뭐예요? 다시 질문. 저 힘의 평행 조건 잔뜩따는 두 힘밖에 없다. 그럼 두 힘을 더해서 연기되면 되니까 결과는 F1은 마이너스 F2가 나오네. 그래서 저 두 힘의 평행이 이룬 조건이라고 하는 게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이기만 하면 되냐는 거다. 그럼 뭐냐고. 뭐가 빠졌을까? 3번. 응? 아닌데. 아깝다. 아니야. 아니야. 치파에 답이 있어. 상류가 먼저 얘기해 볼까? 저희 동시에 적용이 안 나요. 반응 안 해야지. 한 번만 삽입. 대답하기 싫은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모르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마지막 키만 강사는 무슨 조건이 빠졌을까? 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상류가 맞았다, 그죠? 그 다음 서연아? 틀린 거 아니다. 그 작은 선이란 건 네가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볼까? 자, 한 물체 얘 물체가 어차피 점이지? 이 점이라고 치자. 그럼 크기가 방향 반대가 되면 무조건 작은 선은 일치하게 돼 있다. 그리고 작은 선이란 개념이 고등학교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작은 선이 어긋나면 회전이 발생합니다. 근데 회전 발생할 물체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물리트에서 아주 잠깐 다룬다. 제일 앞부분에서 우리가 돌림힘이라는 거고. 즉 작은 선이 어긋나면 결국 회전력이 발생한다. 그 회전시키는 힘을 토크 또는 돌림 힘이라고 해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놓고 그런 다음 그래서 최근 동그라미 3번에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 이게 필요 없는 조건이 아니라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는 이 단원의 뉴턴 운동 법칙을 이해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사실은 이거다. 같은 물체인가 아닌가. 자, 그럼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룬 얘라고 하는 거 하나씩 볼까? 내용 자체는 별거 없다. 풀딱 볼까? 여기에 줄이나 꺼놓자. 줄에 매달린 사과에 매달린 애비줄자, 수평에 놓인 난동에 놓인 애비줄자. 나머지는 별로 할 거 없네.
그래서 이거 매달려 있다, 놓여 있다 무슨 뜻이 이게? 당연히 운동 상태 변화 없다는 뜻이다. 그 운동 상태 변화 없으면 가속도가 없으니까 안점도 0이겠네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즉 매달려 있다, 놓여 있다 이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안점이 0이라는 뜻이다. 자 그럼 굉장히 평범한 질문 한번 해보자. 배가 물에 왜 떠 있지? 상유형, help me. 부력 때문에. 그렇지, 부력 때문이지.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알겠어. 그럼 물에 떠 있는 배는 부력이 크게 무게가 크게? 네. 물에 떠 있는 배는 부력이 클까? 배의 무게가 클까? 부력. 자, 같은 질문을 강산이한테 해볼까? 물에 떠 있는 배는 부력이 클까? 배의 무게가 클까? 아, 좀 반응을 해봐, 제발, 플리즈. 부력. 판단만 하면 되잖아. 찍어! 부력이 크게, 중력이 크게. 중력이요. 네, 부력. 알겠어. 결국 선택장에 한 번만 찍어볼래? 물에 떠 있는 배는 부력이 클까? 중력이 클까? 무게가 클까? 중력이 무게가? 서연아? 똑같은 질문이야. 물에 떠 있는 배는 부력이 클까? 중력이 클까? 같이 하는 네. 강산아? 아, 강단이가 아니라 상류부터 얘기하지. 왜 같다가 답이게? 배가 물 위에 떠 있다는 표현에서 바로 머릿속에 들어야 될 이유는 뭘까? 문과가 아니라 이과라면 평력. 떠 있다는 게 평형을 얘기하는 거라 그지? 뜨지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럼 물에 떠 있다는 표현을 들은 순간 굉장히 당연하게도 쟤는 보나보나 0이겠네. 그럼 작용이 뭐가 있지? 위로 부력, 밑으로 중력. 그러니까 당연히 부력과 중력은 똑같다 라고 하는 걸 착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이나 소설 쓰는 사람들 같은 문과 애들이나 부력이 커서 배가 떠 있다라고 한다. 물론 틀린 표현이다. 아 그러니까 되새겼는 표현이다.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었다 그지? 인생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 표현이 매우 어색하게 들려야 정상인데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야 방향이야. 뭐가 틀렸을까? 문과는 속도에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그치? 아이씨 쪼잔해. 그만. 자 그래서 그만하자. 자 그러면 줄에 매달린 사과라고부터 시비를 걸어보자. 천장에 줄을 매달아 놓고 여기에 사과를 달았는데 왜 하필 사과냐면 이거 마지막에 있어서 그죠? 자 이거 왜 매달려 있을까? 일단 물체가 중력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물체 무게는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이 물체 이만 작용하는데 물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근데 매달려 있다면 가만히 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이 물체와 같은 물체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미스터리한 힘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다 그죠? 그렇다면 줄에 물체가 매달려 있다는 표현 통해서 다시 알아낼 수 있는 거 첫 번째 평이니까 1.0 그럼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을 상쇄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겠네. 근데 그걸 잘 살펴보니까 이 힘을 가할 수 있는 게 줄밖에 없어. 그래서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힘을 텐션, 즉 장력이라고 하지. 즉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다. 평형 이런 이 얘기에서 그럼 두 번째 바닥에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건 역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다는 건 그냥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근데 중력이 작용하는데 왜? 바닥에 있는 물체도 중력이 작용하는데 도대체 왜 물체가 바닥을 뚫고 들어가지 않나? 아무튼 물체가 될 때는 R점이 0이니까 그럼 이놈의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모종 힘이 작용하겠네. 이렇게 면직 방향으로 작용할 힘은
전통적으로 구체적으로 약 2,500년 동안 노멀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노멀 포스라고 해서 n이라고 쓴다. 또는 수직 항력이라고 일반으로 얘기하죠. 자, 2,500년 나왔다. 누구 작품이게? 저 노멀 포스라는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다, 그죠? 그게 작품이다. 나중에 할 말이 있으면 그때 생각하도록 하고. 자, 마지막에 지금 현재 힘들이랑 관계없으니까 딱 보고 넘어가자. 수평의 노형 상자 A와 B가 크게 갖고 가는 반대의 힘으로 밀 때 당연하게 수직항력도 있으니까 위아래도 합력이 알짜임이 0. 그다음 수평 방향도 두 힘 크게 갖고 방향간도 같은 물체를 연결했으니까 알짜임 0. 즉 수평 수직 둘 다 알짜임이 0이니까 이 물체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평형이라는 거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야확장 여러 가지 힘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탁이라도 하도록 하자. 좀 오버해서 나갈 것 같은데 말이죠. 강선아, 대답이라도 해줘. 아이 재미없어. 아, 왜 그러냐 근데? 대답이 뭔가 늦고 화난 표정인데. 응? 아니야, 시비 그만 볼게. 미안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의 중력. 이 뭐냐? 그래비티지 뭐. 지구가 또는 전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얘기한다. 자, 그보다는 힘의 표현이나 잠깐 보자.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즉 중량이 크다라고 하는 건 지구가 물체를 세게 당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강선아,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지구가 니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하게? 지구가 니를 당기는 힘은 중량일 건데 그 지구가 니를 당기는 힘의 크기만 뭐라고 하게? 네 몸무게라고 해. 즉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무게라고. 그래서 무게는 방향이 빠졌을 뿐이죠. 어쨌든 무게도 힘이라는 얘기다. 그보다 이 표현, 목적으로 표현되는 게 사실은 작용점이다. 즉 지구가 물체에 당기는 힘은 당연히 물체에 작용한다. 자, 그 다음 또 이건 일반적인 표현인데 어떤 힘은 어떤 양 곱하기 어떤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제일 일반적인 형태는 F는 ma 꼬라지로 나타나는 뉴턴 제일법칙인데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르게 표현해보자. 지금 배우는 중력의 대상이 되는 양은 질양이다. 마치 북한에서 것처럼 썼다, 그지? 왠지 질양으로 바꿔 쓰고 싶지 않냐? 국어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질량의 양이 어쨌든 양이라는 뜻이라고. 곱하기 중력장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가속도에 있는데,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물체의 무게가 있으니까 weight는 mass 곱하기 gravitational field 해서 F는 mg라고 흔하게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 표현은 본질적으로 F랑 m이랑 똑같다 정도는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력장 정확히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그 중력 가속도 값은 대략 9.8
미터 per second 제곱. 인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전부 다 10으로 계산해요. 왜냐면 9,800 계산이 귀찮거든. 생각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뭐 때문에 계산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중요값을 15 주는 거다. 아니 그냥 지고 쓰든가. 자, 그 다음 수직 합력. 나왔으니까 이거 제대로 쓰고 노멀 포스터.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정의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자. 수직 합력이라고 하면은 바닥이 물체를 받치는 힘이다. 근데 이 정의에서 저 바닥의 수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힘을 가하는데 반대방에 가면 거기가 바닥이야. 예를 들어 벽에 이렇게 힘을 가하면 벽이 바닥이야. 그럼 수직항을 가는 어디게? 지금 위야 아래야? 너네가 볼 때 수직항을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 얘기해 그냥. 내가 어차피 낚시 많이 가니까. 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안 보이시네. 이제 구할 수 있냐? 다른 데 대답 안 해서 그래. 한 부분 말고. 당연히 이게 어느 쪽이지? 잠깐만 너네 볼 때? 위안 이쪽이 어디야? 너네 볼 때? 잠깐만 저기 하이트 이쪽 왼쪽인가? 오른쪽이야 이게? 잠깐만 맞네. 내가 왼쪽 오른쪽 약해가지고. 그래서 방금 벽이 수평을 밀었을 때 그 수평 내가 민 방향 반대. 구체적으로 방금은 수직항의 방향 오른쪽이었다. 됐나? 그럼 결국 수직항의 하는 건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사실 생기는 게 뭐냐면 물체의 부피다. 즉 물체의 부피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면에서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부피가 생기는 거다. 그리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수직항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강류를 예로 들어보자. 강류가 무게가 꽤 나가는데 그지? 어떻게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때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해줄게. 강류가 엉덩이로 의자를 누르면 강류의 엉덩이와 의자가 둘 다 살짝 변형이 된다. 그럼 원자가 찌그러지겠지? 그 원자가 찌그러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진다.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이상 서로 밀어낼 수가 없게 된다. 그게 사실 수직항력의 원인이다. 즉 간단히 얘기해서 수직항력이 생기는 전자 간의 반발, 즉 전자기력 때문이라는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의 부피가 생기는 게 수직항력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세상에 물체가 존재하고 물체가 모양을 유지하고 다른 물체를 밀어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 전자기력이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힘 중에 제일 흔한 건 사실 전자기력이다. 물체가 있는 것 자체가 전자기력이니까. 더 놀라운 건 잠깐 언급을 하면 빛을 달바를 뭐라고 하지? 전자기파라고 하지? 그것도 전자기력이다. 지금 물체가 존재하는 거, 물체가 보이는 거 전부 다 근본이면 전자기력이라는 건데, 그럼 전자기력 선택이 일단 그만. 자, 어쨌든 바닥에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힘의 표현만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고, 근본은 전자기력이었다 라는 거. 그 다음 아직까지 얘기하는 게 노멀하다라는 건데, 이건 괜히 생각하는데 헷갈리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인데 할까? 해야 되겠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아르테레스의 역합인데 이게 2,500년 동안 썼다고 그랬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틀렸다. 그리고 이거 바로 잡는데 2,000년이 걸렸으니까 절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다. 즉 면접이 됐든 뭐가 됐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얘기하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짜증을 낸다. 그래서 절대로 그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다시 강조해주면 틀린 거다. 내용은 뭐냐면은 물체는 힘을 받아야 움직인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큰 힘을 받고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힘을 받고 힘이 없어서 안 움직인다. 이런 개념인데 틀렸다. 힘이 만드는 건 변화지 상태가 아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라는 건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 push and pull. 즉 밀고 당기는 거. 밀면 멀어지고 당기면 가까워진다라는 강제력이다. 이건 수평 방향이다. 수평 방향은 푸시와 풀이 있다. 이건 네가 힘을 가해야 된다. 그 다음 연직 방향은 노멀한 모션이 있다고 했다. 그때나 지금의 노멀은 정상적이라는 뜻이다. 연직 방향.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역학, 즉 이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알베르토 구자이마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양놈들이 여전히 노멀하다라고 부르는 건데, 그 노멀하다는 게 뭐냐면 왜 노멀하다는 이름 붙였냐면 물질의 본질에 가까운 방향으로 알아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즉 연직 방향 운동은 본질이랑 관계가 있다. 그럼 저 인간이 주장한 네 가지 원소가 누구냐면 물불, 공기자. 걔들의 자연스러운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지면을 기준으로 밑으로 깔리는 게 물, 그리고 물속에 흙넣으면 깔리니까 그게 제일 더러운 놈인 거야. 그래서 더러운 놈 밑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 다음 깨끗한 거 위로 가려는 게 자연스럽다. 공기는 지면 위에 있으니까. 근데 공기에서 불 태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죠? 그리고 불이 공기보다 더 위에 있으면 신선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가 인간계. 여기 이제는 더 올라가면 인간은 상상도 못할 깨끗하고 선한 것들이 살고 있는 천계가 시작된다. 거기에는 순수한 물질 제원소 에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얘들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국 연직 방향 운동이 노멀 방향이 된 거다. 이건 수학에서도 아직 쓰고 있다. 접선은 탄젠셜. 그 접선의 수직은 노멀한 방향. 그 탄젠트와 노멀 방향이 둘 다 수직인 건 다이노멀이라고 할 텐데 이 대학교 수학에서 배우시고. 자, 어쨌든 노멀한 방향이라고 하는 게 위아래가 된 게 이런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라는 얘기지 뭐. 자, 그래서 다시 힘을 받아 물체가 움직인다 라는 개념으로 꽤나 많은 게 경험적으로 설명이 됐으니까 2000년에 살아남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방금 아까 얘기했던 힘의 정의에 전면 위배된다. 그래서 이대로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 탄성력 이라고 쓰고 후계 법칙.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된 물체가 원래 대로 또는 원래 모양으로, 원래 대로라고 짧으니까 되돌아 가려면 잘랐다. 힘이다. 그럼 여기에서 꽤나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변형이 뭐죠? 변형이 뭐야, 변형이? 장면? 변형이 뭐야? 그렇지, 그거지. 아무 책이 없어. 초딩도 하는 거라. 힘이 바뀌는 거야. 뭐가? 힘이 정했으니까 뭔가 바뀌는 거 맞다. 뭐가 바뀐 거야? 변형. 상태. 어?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걸 변형이라고 하나? 사실 변형의 변했다는 거고, 이건 뭘까? 모양.
그러니까 변형은 모양이 그럼 모양이 왜 변했을까? 답은 이거지. 힘이란 게 모양이 너무 상태 변화. 그러니까 모양 변화는 힘 때문이다. 즉 변형이라는 건 힘, 즉 외부에서 힘을 가했다는 뜻이 될 거다. 그래서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으니까 당연히 그 외부인의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럼 원래대로라는 건 의미가 뻔하지. 그 변형된 방향이 반대 방향. 예를 들어 늘어났으면 줄어들려고 할 거고, 그 늘어나거나 줄어든 방향이 외부인과 같은 방향이니까 이 얘기는 당연히 외부인과 반대가 될 거란 얘기다. 그렇다는 거지. 그럼 또 뻔할 뻔짜인 성질을 하나 더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용철이 있다. 여기 힘을 가해서 쭉 잡아당길 거야. 그럼 이 용수철의 외부인, 즉 네 손이 힘을 가한 거 맞나? 네 손이 용수철에 힘을 가했으니까 작용점은 용수철에 있을 거고, 방향은 잡아내린 변형 방향이거든. 이건 FEX, 즉 네가 용수철에 가한 힘이라고 하자. 그리고 생각을 해볼까? 상상해라. 용수철 여기 잡고 쭉 잡아당긴가 봐. 그럼 지금 잡아당기고 있으면 내가 힘을 가해야 될까 안 가해야 될까?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 유지하면 내가 힘을 줘야 되나? 안 줘도 되나? 계속 줘야 되겠지? 그럼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용수철은 지금 모양이 변하나? 안 바뀌었지?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운동 상태가 바뀌나? 여전히 정지지? 질문은 이거다. 외부에서 힘을 가는데 왜 용수철은 모양도 더 이상 안 바뀌고 운동 상태,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한 다음 얘기다. 힘을 주고 있는데 더 이상 모양도 안 바뀌고 운동 상태도 안 바뀐다. 이유를 설명해라. 힘을 가면 모양이 운동 상태가 바뀐다며? 근데 저렇게 용수철이 밀리고 있으니 힘을 가는데 더 이상 모양도 안 바뀌고 운동 상태가 안 바뀐다. 이유를 설명하라고. 이거 강산이가?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생각해봐. 우리는 남들과 어차피 생각뿐이야. 거꾸로 생각해볼까? 지금 이 물체에 힘을 가하고 있는데 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안 바뀌니까 결론은 하나씩. 이 물체의 작용 R자의 비가 얼마다? 0이란 거다, 그지? 그냥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안 바뀌지. 그럼 내가 뻔하게 힘을 가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뭐 때문에 R자의 0일까? 아니 아까 전에 처음에 장르이나 수직 항력이 작용했다는 걸 알아냈듯이 이 상황에서는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모종의 힘이 있어야 합해서 0이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럼 뻔하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힘에 1을 붙여줄까? 뭐라고? 탄성력이라고. 그러니까 탄성력의 성질은 이런 표현 또는 이런 생각에서 뻔하게 몇 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 첫 번째, 크기는 당연히 외부인과 같다. 그 다음 방향은 당연히 외부인과 반대 방향이 된다. 즉 탄성력의 기본적인 성질이 첫 번째 외부인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거야. 그리고 R점이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작용점은 같은 물체, 즉 용수철이 작용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탄성력에 대한 기본 얘기였다면 세 번째 얘기할 건 안타깝게도 실험식이다. 훅의 법칙. 여기서 나오는 훅이란 사람이 뉴턴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쁜 사람인데, 뉴턴이 루카시안 수학 교수가 되기 직전에 선임자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역대 모든 루카시안 수학 교수가 초상하게 있는데 이 사람은 없어. 왜냐면 뉴턴이 태워버렸거든.
그래서 뉴턴은 영국이 자랑하는 과학자이지 않나? 존경하는 과학자는 아니다. 성격이 개차반이거든. 자, 어쨌든 훅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건데 뉴턴한테 비행기다가 한 방에 훅 간 사람이다. 근데 유일하게 뉴턴이 인정해줬던 업적이 이거야. 훅의 법칙. 이거 뭐냐면은 중학교에도 배운 거다. 탄성의 크기는 외분과 같고 방향 반대된 그놈의 크기는 변형근육 예? 정비례하다는 거지. 칸또 넘어가네. 망했다. 자, 그래서 탄성의 크기는 반응 정도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탄성의 제일 중요한 성질이 될 거란 얘기다. 그 변형 정도는 원래 길이가 늘어나는 정도. 예를 들어 여기서 원래 길이가 1점 늘어났으면 여기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게 결국 변형 정도가 된다. x로 표시하고. 그래서 요거에 맞게 식을 쓰면 탄성의 크기는 외부인과 같은데 방향은 반대가 되고 크기는 변형 정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상수 하나 때려 넣어가지고 비례식 만들면 되겠다, 그죠? 이게 단순히 상수가 아니라 이건 미수와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의 법칙에서는 이놈의 f는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쓰일 거다. 이 정도. 그런 다음 그 다음 장면이나 오케이, 장면 넘어가자. 지리물체의 단계는 그 다음 마찰력. 야, 혹시 한 5분 정도 늦어도 되냐? 5분 늦으면 죽어요. 손 들지마. 손 들지마. 안돼. 응? 아, 엄마 기다리신다고? 한 5분 정도 늦을 거라고 얘기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 이게 마찰력이 그렇게 덩치가 커. 그러니까 제발 빨간색 빨리 좀 지워줘 주지. 아마 이 정도 쓸 것 같긴. 과연 시간 내에 이만큼 쓸 수 있을 것인가? 강선아, 좀 웃어라. 끝까지 안 웃네. 그만 놀릴까? 자, 그래서 마찰력 중요하니까 영어도 쓰자. 프릭션. 마찰력이란 게 뭐냐 하면은 정의는 정말 절묘하게 잘 되어 있다.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의는 매우 절묘한 게 맞다. 운동을 방해한다라고. 근데 사실 그 다음이 문제지. 운동을 방해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운동을 방해한다라고는 일단 운동 상태 변화를 방해한다라는 뜻이고. 아닌데 그 뜻은 아니지. 자, 그래서 일단 저 표현을 가지고 혹시 마찰력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겠나? 혹시 마찰력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탄성력은 외부인과 반대였다. 그리고 마찰력은 탄성력이고 마찰력이 무조건 반대라고 치면 답은 문제는 풀린다. 근데 면접관이랑 이렇게 묻지.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죠? 그럼 반대요라고 할까요? 그럼 당연히 누구의 반대라고 얘기해 다시 묻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이다. 마찰력의 방향이 어디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치울래.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가 정지했을 경우는 외부인과 반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다. 그렇게 둘로 쪼개져서 얘기한 게 운동을 방해한다는 게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임을 방해한다. 그럼 물체가 못 움직이겠나? 그때 작용한 마찰력이 장단한 차이다. 영어로는 스테이틱 프릭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보통 FS라고 하는데 정지 마찰력은 정의상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운동이라는 게 좀 더 잘게 쪼개져. 물체가 계속 정지하기 하려는 귀찮아 하려는 마찰력이다. 자, 그럼 물체가 왜 움직이려고 했고 물체가 왜 못 움직였을까? 정자 물체가 왜 움직일까? 움직였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사연아, 뭘까? 가만히 있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원인은 힘밖에 없다, 그렇지? 즉 정자 물체가 움직이려 했던 이유는 외부에서 힘을 가했기 때문. 그런데 왜 계속 정지하고 있을까? 당연히 정지 마찰력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즉 외부 힘이 작용했으니까 움직이려 했을 건데 결국 못 움직인 이유는 정지 마찰력과 크기가 갖고 방향의 반대 합해서 0. 그러니까 그 물체의 RGM이 0.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 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결국 정지 마찰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지. 정지 마찰은 마이너스 F EX. 즉 외부 힘과 크기 힘 갖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외부의 반대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마찰력의 종류 자체가 두 개라 그런다. 카이네틱 프릭션 포스, 운동 마찰력. 이게 사실 중학교에 배운 마찰력인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물체가 움직일 때 작용한 마찰력. 그리고 그 물체 운동을 방해한다는 속도를 줄이는 방향. 즉 간단히 얘기해서 얘는 운동 방향 진짜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운동 방향 즉 속도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즉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 작용한 마찰 또는 중학교 배운 마찰이 운동 마찰인데 얘가 크기가 사실은 수직항력에 비례한다. 무게가 아니라. 그리고 거칠기에 비례하고. 자, 수직항력이 수평면에서 사실 아무 힘도 안 가면 무게랑 똑같이. 그래서 중학교에는 마찰력의 크기가 무게에 비례한다고 배웠던 거다. 근데 사실은 수직항력이다. 다른 얘기지만 바닥에 물체가 무게가 아니라 그냥 꾹 눌러도 마찰이 커지지. 수직항력이 맞다. 빗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수직항력이 n이었다면 이 거치기는 보통 μ라고 쓰고 마찰이 개수라고 하는데 운동 마찰 개수는 보통 카이네틱 프릭션 코에피션트 여기서 μk라고 써.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운동 마찰은 방향은 반대 물론 그 다음 거칠기에 비례하고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는 이런 식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쭉 물체가 움직일 때까지 마찰력을 추적할 거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가할 건데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거 살짝 움직이게 하려면 냉장고가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힘들지? 근데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나마 좀 쉽게 움직인다. 그 상황을 추적해보자 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외부에서 가는 힘이 0이면 마찰력도 있을 이유가 없다. 왜냐면 마찰력이 0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근데 내가 10N을 가했다? 근데 물체가 안 움직였다? 왜 그럴까? 10N 완벽하게 상쇄했으니까 그러면 마찰 내가 10N 가면 전기 마찰도 10N 그래서 앞에서 방 20이면 또 20 그래서 앞에서 방 그래서 힘을 어느 정도 가할 때까지는 계속 전기 마찰이 작용하는데 전기 마찰의 크기는 외부인과 정확히 같으니까 만약에 각도를 잰다면 이건 45도일 거다. 근데 스케일은 지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45도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건데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힘을 가한 물체는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중의 이유로 더 쉽게 움직이는데 그 얘기는 마찰 계수가 떨어진다는 뜻이야. 자, 그런 다음에 외부 힘을 가하면 거의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을 유지할 거다.
자, 그래서 책에서 나온 그래프 이상한 제 밑에 있는 이상한 그래프 진짜 잘못 그렸네. 일정하긴 거의 일정하겠지. 이 전체가 이거다. 자, 그러면 요것만 좀 정리하고 끝내자. 자, 결국 얘기하자면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작용하는 마찰. 그 얘기는 여기서 이까지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이라는 얘기다. 자, 그다음 그 뒤에 움직인 다음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보다시피 거의 일정한 운동 마찰력인데 그래프에서 보이는 양상이 완전 다른 걸로 봐서 마찰력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저 마찰력은 사실 종류가 두 가지라는 뜻이다. 정지 마찰하고 운동 마찰은 전하다. 그래서 다시 아까 악의적인 질문 마찰력의 방향이 어디냐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정지하고 있을 때는 외부인 반대, 움직일 때는 속도의 반대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답이 되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반드시 역공을 받게 돼 있어. 자, 그보다 하나만 더. 여기 이거 그래프가 뭔가 가우스 함수를 본 것처럼 구멍이 펑 뚫려 있는데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학이랑 마찬가지다. 이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즉 의미만 따지면 정지 마찰력이 최대 같겠지만은 잘 보면은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 값이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 기호는 FS max라고 하고 요거 찾는 것도 꽤나 중요한데 얘는 지금은 일단 띄워놓자.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물체에 힘을 가하다 보면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 작용하는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움직이는 순간이 운동 마찰력이어야지. 근데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야, 극한 배운 사람 없어. 좌극한, 우극한 알아듣겠나? 응. 결국 여기 좌극값은 얘기한다는 얘기다, 그치? 어차피 똑같지? 미성의 차이가 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는 얘기. 즉 외부 힘을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면 물체는 움직인다. 그럼 운동 마찰은 정지 마찰보다 훨씬 작은 값에서 실험적으로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마도 마찰력은 문제에서 주면 몰라도 물리 원수에서 마찰력을 쓸 일이 없고 물리틀에서 마찰력을 안 다룬다. 그리고 사실대로라면은 수능 문제에서는 마찰력이 들어간 문제 난이도가 급상승 한다. 수능에서 나오더라. 근데 배울 때가 여기 딱 이 단어밖에 없어가지고 무리해서 설명을 한 건데 1분 남았으니까 옆에 잠깐 마찰력이 생겨도 이건 하지 말자.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세세하네. 그럼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유턴 없이 들어가겠네. 오호호호. 오늘도 일단은 숙제는 패스하자. 뉴턴 법칙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강산아, 제발 좀 무서워.